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죠? 네, 또 지루한 또 세무를 맡게 된 배명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요. 두 번째는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공부했는데, 세법은 사실 되게 복잡하고 지루하고 솔직히 기분 별로 좋지 않은 세금이죠. 근데 저희 사실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는 세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취득세, 그리고 취득세 감면, 그리고 또 뭐 있죠? 환급, 부가세 환급 받는 거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이 왔어요.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제 주 목적은 수익이 좋다. 아니면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가로 사용하면서 운영 수익에 대해서 지금 비용이 별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고 더 좋은 시스템에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가세가 어떻고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고 양도세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하면 머리가 아파서 나 이거 살까? 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계약하고, 그리고 잔금 치르고, 그리고 임대를 하거나, 그리고 양도까지 해서 세금에 대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쭉 스토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다 알려주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어떤 분은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모르고 처음에 분양받고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럼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부가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다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다 외우기는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확한 건 사실 세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저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법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많이 바뀌어갖고 저희 세무사님들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은 몰라요. 내용을 워낙에 많이 바뀌어서 그거를 계속 스토리 잡아가면서 꾸준히 공부 같이 해가며 그 세법을 읽어왔던 분들만 몇 분,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 세무사들도 부동산 쪽에서는 지금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전문가도 어렵다는 걸 다 전 숙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만 말해줄 수는 어느 정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거는 또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세무는요, 세금을 아껴서 돈 아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돈 아끼는 거는 미리 아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미리 상담받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세법적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부분에서 인천 테크노밸리 U1, 이 이름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름 밑에 여기서 되게 세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과밀 억제권요. 만약에 어떤 투자를 한 사람이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세금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꼭 알고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U1은 지식산업센터를 똑같은 지식산업센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업단지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저희 처음에 계약하기 이전에 고객들은 저희가 투자로 와서 임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높으면 좋고, 그리고 돈 많이 안 들이고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관심을 갖고 오는데, 이거를 하나를 투자할 수도 있고, 임대 위주로 설명드린다면 2개 하시는 분도 있고 10개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구조를 처음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개인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법인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개인도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공동사업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동사업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왜 공동사업을 할까요? 세금 줄이려고요.
두 명이니까 한 명이 하나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보다 그 하나에 대해서 두 명이 세금 내는 게 절약이 돼요. 그거는 확실하세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 부부가 공동으로 투자를 합니다. 10개를 하면 10개를 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세요. 요즘에는 거주하는 주택, 그 이외의 주택, 추가 투자하는 부분도 모든 걸 다 공동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그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데 또 되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하시고 중도금 할 때는 저희가 부가세 환급 받으셔야죠. 환급,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잔금 치르기 전까지 그 중도금 내실 때마다 내시고 나서 환급을 받는데, 이 환급은 우리가 그냥 부가세 환급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환급 종류에는 일반적인 환급이 있고요. 정기 신고할 때 일반 환급 말고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고요. 또 미리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근데 미리 조기 환급 받아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1,000만 원짜리 지금 중도금을 지급했고, 그럼 부가세 1,100만 원을 내가 실제 계약금을 지급해서 내 통장에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도금 대출로 인해서 은행에서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을 우리는 분명히 10%에 대한 부가세를 지급을 했고, 그 부가세에 대해서 저희는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환급은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받는 거고요. 조기 환급은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받는 게 좋죠. 내 주머니에서 나갔든 은행에서 나갔든 우리는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가세 받아서 살 일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다시 재투자할 수도 있고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잔금 치를 때는 내가 취득세, 저희가 아까 과밀 억제권역이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감면이 아니라 중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부가세 또 마지막 환급 받아야 할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개인 같은 경우 아니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면 대상으로 이 시설 사용으로 쓸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단순 임대업인지에 따라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임대를 하겠죠. 아니면 저희가 임대를 하지 않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임대로 나가지 않지만 어쨌든 그 취득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임대하는 사람은 임대료를 지불하죠. 임대료 지불하면서 임대료에 대한 비용 처리를 받는 거지만, 그걸 임대하는 사람은 임대 소득이 생기는 거고요.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또 세금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팔면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거고 개인은 양도 소득세를 냅니다. 세금이 틀려요. 그래서 세율도 틀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아니면 내가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임대 사업용으로 투자할 건지에 따라, 그리고 개인으로 우리가 투자할 건지 공동 사업으로 투자할 건지 법인을 투자할 건지를 선택하는 게 계약 이전에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 이전에는요, 사업구조, 개인, 공동, 법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분이 실제 사업용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임대 사업을 위해서 또 추가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사업장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그냥 취득을 하면 돼요. 그리고 개인도 총괄로 해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신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건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실제 사용하려고 하다가 임대로 전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지만, 취득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 향후의 계획을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일단 개인은 세율이 6에서 42%입니다. 주민세까지면 46.2%. 50%를 국가에서 가져가게 돼요. 모든 세금에. 하지만 50%를 저희가 국가에서 주려면 5억 이상을 벌어야 됩니다. 5억 이상 벌면 좋죠. 벌면 좋은데 반을 가져가죠. 그래서 상당히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여기저기 좋은 복지에 쓰신다고 하니 내야겠죠? 네, 내야겠죠. 일단 법인 같은 경우는 20%라 생각하시면 돼요.
2억까지는 10%고요. 2억까지는 22%이기 때문에 주민세까지 하면 22%예요. 절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하나로 투자할 건지 10개 투자하는 사람이 각계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투자하는 분들은 그냥 개인이 사시면 돼요. 아니면 공동으로 사셔도 되고요. 3개 사시는 분은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죠. 하지만 10개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법인으로 사셔야 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모든 게 세금이 유리하면 그 이외에 부가적으로 어떤 단점들이 있어요. 개인도 단점이 있고 법인도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장점이 있으면 법인은 또 장점이 있고 그게 상충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건지 분양을 홍보할 건지 아니면 임대 투자를 위해서 하시는 분한테 홍보할 건지에 따라 이렇게 설명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이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해당 사업장 주소지로 신청을 하면 되죠. 저희가 분양계약서에 취득자가 기존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규 사업자로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신청도 지금 뭐 관할이 어디냐라는 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돼요. 하지만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법인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업자를 이용해서 또 취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지 아니면 기존 사업장을 이용해야 될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기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흐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정치의 흐름, 정치권에서 지금 재무 비율이 저희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엄청나게 제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법인에 대한 대출이 되게 까다로운데요. 법인에 대한 대출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 만든 법인에 대한 대출이 까다로운 거지 기존에 잘 벌고 있는 법인은 엄청나게 오히려 더 잘 나와요.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은행이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주업입니다. 그 주업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없이 법인에다가 100만 원짜리 투자해놓고 나 이거 법인으로 살 테니까 대출해줘. 라면 대표님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죠? 똑같습니다. 사람은. 내가 그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하나는 부동산 가치로 판단하죠. 이 부동산 가치로 판단해야 되는데 아까 중도금은 부동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마 신규로 법인을 나오는 거는 부동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저희가 손해볼 수 있잖아요. 돈을 빌려줘 놓고 회수 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돌려받을 길이 없지만 만약에 부동산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해줄 수 있죠. 왜냐하면 못 받으면 경매 넘어가겠죠. 어쨌든 일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그래서 신규 법인은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고 기존 법인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회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돼서 계속 마이너스인 회사한테 은행에서는 최소한 담보 가치가 필요한 거는 내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부동산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주업인 이자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한테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 판단이 돈을 벌고 있는 회사여야지만 가능한 거지 계속 손실이면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기존의 법인 같은 경우에 신설법인이나 기존 법인 중에도 마이너스로 손실을 보고 있는 법인은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은행권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좀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이 법인으로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서 입주해서 정말 사업용으로 쓰고 싶은데 법인이 그동안 너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여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면 개인이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서 법인한테 임대를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부동산 임대법인 요즘에 1인 법인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1인 법인도 투자하실 때 기존에 1인 법인으로 계속 운영해왔던 분들은 수익이 났을 거고 그 수익이 난 법인들은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법인으로 분양권을 사시고 임대 수익을
금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적게 낸 돈으로 나중에 또 부동산 재투자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20일, 사업 개시 2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 개시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하게 되는 케이스인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제가 이거를 서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설명드린 이유는 이 동업계약서 때입니다. 저희가 개인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은 혼자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공동으로 아니면 3명이서 4명이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는 누구누구 왜 몇 명 해서 대표자가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밑에 공동으로 사업주 이름이 쭉 나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게 공동계약서입니다. 제가 공동계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는요. 공동사업, 지금 부동산 저희 인천 테크노밸리 이 분양권을 파신 그런 이외의 사례 말고도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사업하시거나 아는 다른 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경매, 요즘에 경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경매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공투하시는 분이 있는데 되게 세무적으로 모르고 계시는 게 뭐냐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그리고 부가세 환급 받거나 아니면 그렇게 유지시키다가 나중에 한 2, 3년 후에 매매하는 방식만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부분 공동으로 낙찰 받거나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저희가 100% 10억이라는 돈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고 사진 않죠. 다 어디서 조달할까요? 70% 이상은 최대 80%, 90%까지 해주면 더 좋고 대부분 은행에 있는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이자가 나가죠. 적게는 2%에서 4.5%, 5%까지 낼 수가 있는데 신탁대출 같은 경우에는 4.5%,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자를 비용을 부담을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세무적으로는 세법은 부세처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공동사업자, 저희가 이 테크노밸리 U1을 판매하게 되면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잖아요. 그럼 중도금은 대출일 거고 물론 그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이겠지만 무이자 맞죠? 무이자일 수도 있고 유이자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계약금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출자를 하는 겁니다. 공동이라는 건 여러 명이서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그 여러 명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같이 투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억짜리를 1억을 투자하는데 5명이서 2천만 원씩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투자를 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나머지 돈은 은행에 있는 돈을 사용해야 되고 은행에 있는 돈을 쓰게 되면 이자 비용이 나가게 되고 그 이자 비용이 나가면 저희는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를 그냥 내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좀 요거는 감안하고 투자를 하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더 양도소득에서 내가 더 많이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아마 투자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손해보고 있는 거에 대한 세무적으로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공동으로 5명이서 10억짜리 1억을 투자해서 그리고 나머지 9억은 은행 대출 받을 건데 이자가 3%예요. 그럼 3%대 이자가 매년 나가는데 이 이자에 대해서는 그냥 세무적으로 아무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그냥 손해가 된 거예요. 저희 양도하실 때 양도세 신고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자 비용 양도세 신고할 때 이자 비용 처리 안 해주죠. 해주는 거 딱 하나 취득가액밖에 없습니다. 취득가액이랑 법무사 비용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보전을 받아야 되냐면 저희 잔금 치르고 임대를 두게 되죠. 그 임대를 두게 되면 임대 수익이 생깁니다. 그 임대 수익이 생기면 그때는 세금을 내죠. 벌었으니까. 하지만 임대 수익이 생기기 전에 부담했던 이자 비용은 어떻게 보상을 받으실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게 필요금비잖아요. 필요금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만약에 유언을 저희가 분양받고
중도금대출 이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니면 저희가 경매를 낙찰받아서 경매 낙찰 이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임대에 개시하기 전까지 지불했던 이자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시려면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나 이자 비용 때문에 몇 년 동안 2천만 원 손실 보고 있었으니까 이건 난 손해야 라고 신고를 하시면요, 다음에 임대소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2천만 원이. 그때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동안 비용 나갔던 거 퉁쳐줘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퉁쳐줘라는 말을 하려면 저희가 공동사업과 관련해서 공동투자를 했고 은행에 9억을 빌렸는데 그 9억은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입니다 라고 계약서에 써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네이버에서 공동계약서 경매 낙찰받으신 분들 대부분 보니까 경매 그 네이버에 돌아다니는 기본 양식 그대로 써갖고 대충 써서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지금 세무서에 신고하는 건요, 되게 조심해서 신고하셔야 돼요. 예전에는요, 세무서에 문서가 들어가면 그 문서를 담당 조사관이 담당 과에서 서면으로 정리를 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기록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면 저희가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동업계약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 동업계약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뒤에 첨부돼서요, PDF로 딱 바로 업로드 시켜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동사업자는요, 내가 만약에 혼자서 사업을 했는데 혼자 사업하면서 부담한 이자가 있으면 그냥 그거는 필요 경비고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인정을 해줘요. 해주는데 공동사업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빌려서 공동사업에 투자한 건지 아니면 내가 공동사업에 1억을 투자해서 9억을 빌린 건지 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뭔가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때 중도금대출은 없어도 나중에 잔금에 대한 이자가 나가고 그 사이에 어쨌든 그 사이든 임대하는 사이에 내가 이자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 잔금을 뭐 80%에서 90%까지 해주신다고 하면 은행 대출 받을 거고 거기에 대한 수익 금액은 100만 원 나오는데 이자가 60이면 저희 소득은 40이잖아요. 근데 공동 투자자는 저희가 100만 원이 수익이고 60이 이자 비용이다라고 인정받으려면 공동계약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10%는 출자금이고 90%는 공동사업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채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라는 계약서의 명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지금 세무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거의 안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공동으로 저희가 개인 투자, 혼자서 단독 투자하는 거 말고 공동 투자가 지금 많은데 공동 투자의 경우에는 공동 계약서,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계약금만 출자금이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 비용이다라는 거를 공동 채무이다는 거를 꼭 명시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